강태식은 자신을 둘러싼 평화로운 풍경 속에 녹아든 듯했다. 희망의 집 노인 요양원에 잘 가꿔진 정원에서 그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정확하고도 효율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거친 손등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특수부대 최정예 교관이라는 과거의 영광은 이제 그의 등 뒤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는 강 교관이 아닌 그저 강태식 씨로 불리기를 원했다. 수년 전 저녁 후 태식은 도시의 번잡함과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로부터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이 요양원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속죄의 장소였다. 그는 이곳에서 나이든 어르신들을 돌보며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내려 애썼다.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때로는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요양원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정원사로만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태식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귀에 요양원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과거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예민한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태식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겉으로는 느려 보였지만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맹수처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요양원 입구에는 낡은 세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5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세가 가득했다. 그들은 요양원 원장실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야, 김 원장, 당장 나와 오늘까지 돈 안 내면 이 요양원 싹 다 밀어버릴 줄 알아.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욕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김 원장에게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비쩍 마른 몸으로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저기, 제발, 저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 원장은 애원했지만 조폭들은 비웃으며 그를 밀쳐냈다. 닥쳐, 너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돈 내놔. 한 남자가 김 원장의 멱살을 잡았다. 그때 요양원 복도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한 할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며 나섰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어디 감히 이 노인네들 사는 곳에 와서 행패를 부려. 할머니는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그들의 거대한 몸집에는 닿지도 않았다. 조폭 중 한 명이 할머니를 비웃으며 손을 들어 그녀를 밀치려 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주제넘게 나대. 그 순간 태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평화로운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거 강 교관의 냉혹함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할머니가 위협받는 순간 태식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조폭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조폭들이 태식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그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를 밀치려던 남자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어깨가 탈골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조폭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이 방금까지 협박하던 늙은 정원사의 눈빛이
마치 죽음을 앞둔 짐승의 그것처럼 섬뜩했기 때문이다. 뭐야? 이 늙은이 다른 두 남자가 동시에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차기를 날렸다. 태식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하고 동시에 발차기를 날리던 남자의 발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쓰러지는 남자의 등 위로 태식의 무릎이 정확히 떨어졌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헐떡였다. 동시에 주먹을 휘둘렀던 남자의 턱에 태식의 주먹이 정확히 꽂혔다. 퍽기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실신하여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초 안에 벌어졌다. 요양원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원장과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태식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에 과묵한 정원사가 아닌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느껴졌다. 나머지 두 조폭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태식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이 늙은이 도대체 뭐야? 그들은 말을 더듬었다. 태식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다가왔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번에는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두 조폭은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은 오줌이라도 지릴 듯한 표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그들의 차는 요양원 앞마당에서 거친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모든 상황이 시작부터 끝까지 단 4초 만에 결정되었다. 태식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몸에 서려 있던 긴장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표정이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태식에게 다가왔다. 강 선생님, 대체 어떻게... 김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도 태식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강 선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요양원의 젊은 간호사인 최민주였다. 민주는 태식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태식이 평범한 정원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보는 듯했다. 민주는 천천히 태식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식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태식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민주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태식은 그녀의 눈 속에서 이해와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괜찮으십니까? 태식은 할머니와 김 원장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과묵한 정원사로 돌아와 있었다. 민주는 태식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셀 수 없는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태식의 과거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 요양원에서 정원사로 살고 있을까? 민주는 태식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 사건은 요양원의 평화를 깨뜨렸지만 동시에 민주에게는 태식이라는 인물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제공했다. 요양원에서의 사건은 강태식의 평온했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조폭들의 난동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패배 소식은 지하 세계의 거미줄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흑룡파의 두목 김도철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도철은 호화로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겨우 요양원에 있는 늙은이가 우리 애들을 때려 눕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오른팔인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목님, 보고에 따르면 그 정원사라는 자가 맨손으로 5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고 합니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그래봐야 늙은 정원사일 뿐이야. 내가 직접 가서 그 늙은이의 뼈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당장 그 자식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 와. 김도철은 오만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태식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한편 요양원의 간호사 최민주는 태식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식의 비범함에 매료되었다. 평소 과묵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정원사가 순식간에 맹수로 변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정원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궁금했다. 며칠 후 민주는 태식이 정원을 가꾸는 시간에 맞춰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그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태식은 삽질을 멈추고 민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읽기 어려웠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태식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손을 좀 봐도 될까요? 그녀는 그의 흑투성이 손을 가리켰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여기저기 오래된 흉터들이 나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삽질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 중 하나가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뼈가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흔적 같았다. 선생님,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마치 치열한 전투를 치르신 분의 손 같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래전 일입니다. 모두 잊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깊은 상처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호사니까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태식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민주는 태식에게 더 자주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와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태식은 민주에게서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민주에게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를 받았다. 점차 태식은 민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민주와 함께 요양원 옥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 씨, 오래전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특수부대 교관이었죠. 태식은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꺼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셀 수 없이 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제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죠. 제가 가르친 사람들은 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살인병기에 불과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자기 혐오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마지막 임무에서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인해 제 부하들, 제 가족 같았던 동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민주가 처음 보는 태식의 나약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태식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아픔을 들어주었다. 태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 후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과거를 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장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민주는 태식을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태식에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태식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선생님은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함은 단순히 싸움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강한 거예요. 민주의 말은 태식의 마음속 깊이 울렸다. 그녀는 태식에게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때 태식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흥룡파, 그리고 김도철,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은 과거 태식이 싸웠던 악의 세력들과 너무나 흡사했다. 태식은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결국 다시 자신을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민주 씨, 이곳에 조폭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놀란 듯 태식을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두목은 제가 자신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식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민주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태식은 다음 날부터 요양원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작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김도철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대결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태식은 잠자던 사자가 다시 깨어났음을 직감했다. 요양원에서의 충돌 이후 강태식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도철의 흑룡파가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는 직감은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민주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신뢰를 바탕으로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김도철은 요양원 사건 이후 강태식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흑룡파의 정보망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태식이 과거 특수부대 늑대 부대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도철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겨우 늙은 정원사가 특수부대 교관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이 바닥에서는 끝이야. 그는 오만하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특수부대 교관이라는 이름은 지하세계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도철은 자신의 자존심과 조직에 위신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요양원을 통해 강태식을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요양원 주변 상인들에게 흑룡파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길목을 막아서며 행패를 부리고 상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보호비를 요구했다. 특히 요양원 근처에 있는 낡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흑룡파의 주된 표적이 되었다. 그 슈퍼는 최민주의 오랜 지인이자 요양원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민주와 함께 요양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슈퍼마켓 앞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흑룡파 조직원 3명이 슈퍼마켓 주인을 위협하고 있었다. 늙은 주인은 공포에 질려 계산대 뒤로 숨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야, 이 늙은이들 오늘까지 돈 안 내면 이 가게 통째로 불태워버린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그들은 슈퍼마켓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난장판을 만들었다. 민주는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런 나쁜 놈들 당장 그만둬요. 태식은 민주의 팔을 잡았다. 지금은 안 돼. 태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조폭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요양원과 자신을 도발하려는 의도임을 직감했다. 태식은 다음 날 밤 조용히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슈퍼마켓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노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태식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노부부는 태식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힘과 신뢰를 느꼈다. 태식은 김도철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했다. 흑룡파의 자금 흐름, 주요 아지트,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는 흑룡파가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특히 피닉스 건설이라는 거대 건설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피닉스 건설은 최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강제 철거되고 있었다. 태식은 피닉스 건설의 CEO 이원규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이원규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다. 태식은 이원규가 흥룡파의 김도철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더 넓히기 위해 과거의 인맥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오진호였다. 오진호는 태식의 부관이자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과거 마지막 임무에서 함께 살아남았지만 진호는 그 임무의 실패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군을 떠났다. 지금은 작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태식은 진호에게 연락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를 다시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 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태식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오진호, 나다. 강태식. 태식의 목소리에 진호는 순간적으로 침묵했다. 교관님.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태식이 다시 자신에게 연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랜만이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태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태식은 허름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진호를 만났다. 진호는 과거의 날카롭고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가득했고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교관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태식은 진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싸워야 할 일이 생겼다. 태식은 진호에게 요양원 사건과 흥룡파, 그리고 피닉스 건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호는 태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특히 피닉스 건설의 이원규 이야기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원규, 그 이름 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 뭔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진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이원규가 흥룡파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진행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 태식은 자신의 직감을 이야기했다.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책임감이 충돌하는 듯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태식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제가 돕겠습니다. 진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과거의 강인함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태식은 진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진호야. 진호는 과거의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하여 피닉스 건설과 이원규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하세계의 소문들을 종합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피닉스 건설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었다. 그곳은 흥룡파의 마약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위장 수단이었으며 이원규는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 교관님, 피닉스 건설의 재개발 지역 지하에 거대한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약 거래의 은밀한 루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규는 국제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마약, 그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범죄였다. 과거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마약 조직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었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원규, 이 자식은 내가 상대해야 할 놈이었다.
태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원규가 흑룡파를 조종하여 마약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요양원이나 슈퍼마켓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였다. 태식은 진호와 함께 이원규의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마다 재개발 지역을 잠복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흑룡파 조직원들의 마약 거래 현장을 포착하고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태식은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의 몸은 모든 감각을 깨우며 완벽한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한편 김도철은 강태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식이 자신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 늙은이 감히 내 뒤를 캐 이성진 놈을 잡아와, 그리고 놈과 함께 다니는 그 자식도 김도철은 분노에 차서 명령했다. 그는 태식이 오진호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식과 진호는 마침내 이원규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것은 마약 거래 내역과 이원규가 국제 마약 카르텔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흑룡파의 습격을 받았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김도철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강태식, 네가 감히 내 영역을 건드려 이제 내 놈의 죽음으로 내 오만함을 깨닫게 해주마. 김도철은 이를 갈며 말했다. 태식은 진호의 어깨를 밀쳐냈다. 진호야, 증거를 들고 도망쳐 내가 막을 테니. 진호는 망설였지만 태식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증거가 담긴 USB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식은 김도철과 흑룡파 조직원들 앞에 홀로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김도철, 내 놈의 어리석음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다. 김도철은 비웃으며 조직원들에게 명령했다. 저 늙은이의 팔다리를 부러뜨려라. 그리고 그놈의 눈을 뽑아라.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태식은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바위처럼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몸은 다시 한번 맹수로 변했다. 그의 발차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강력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수십 명의 조폭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를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맹렬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강태식은 흑룡파 조직원들의 거친 파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맹렬히 타올랐고 몸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의 정수로 움직였다. 김도철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태식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태식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태식은 몸을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팔을 꺾어 파이프를 빼앗았다. 쩌억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는 태식의 손에서 춤을 추듯 휘둘러져 다른 조직원의 무릎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 번째 조직원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태식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채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칼날은 태식의 손바닥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칼을 던져 세 번째 조직원의 어깨에 정확히 박히게 했다. 그의 싸움은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막아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렸다. 팔꿈치, 무릎, 목덜미, 그리고 관절. 그의 모든 타격은 상대방을 일격에 무력화시켰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태식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악마임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들의 눈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김도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늙은이가...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태식을 경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내면에 깊은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는 태식의 눈에서 섬뜩한 죽음을 보았다. 진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태식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태식의 강함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다. 교관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진호는 태식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달아날 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원규의 비리가 담긴 USB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태식은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홀로 싸웠다. 그의 몸은 지치지 않는 기계 같았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들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거나 맨손으로 싸우며 적들을 압도했다. 주변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냄새와 신음소리가 진동했다. 그러나 태식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적들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김도철은 태식의 압도적인 힘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쓰러지거나 도망쳤다. 김도철은 홀로 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김도철은 애원했다. 태식은 김도철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놈의 어리석음이 결국 네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네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었다. 내 놈의 추악한 욕심이 너를 이 자리로 끌고 온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도철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태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태식은 김도철을 경찰에 넘겼다. 진호는 이미 그가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한 상태였다. 박선영 기자는 진호에게서 받은 자료와 태식이 요양원 주변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원규와 흑룡파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들의 문제가 아닌 거대 기업과 마약 카르텔, 그리고 권력의 유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이원규는 김도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그림자 세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경찰 내부의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이원규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위장하고 있었기에 그의 위선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했다. 하지만 태식은 이원규가 김도철을 단순히 손발로 이용했을 뿐임을 알고 있었다. 진짜 뿌리는 이원규였다. 태식은 이원규를 잡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호와 함께 이원규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다. 진호는 이원규의 재정 상태, 그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의 숨겨진 취미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교관님 이원규에게는 오래전에 헤어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원규는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유일한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진호가 보고했다. 태식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이원규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니. 태식은 이원규의 여동생 이수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초라한 병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원규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선량했다. 태식은 그녀를 통해 이원규의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식은 수연에게 직접 이원규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수연은 태식에게 자신의 오빠, 이원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과거의 이원규는 지금처럼 냉혈한이 아니었다고, 따뜻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사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변해갔다고. 수연은 오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지만 오빠의 변화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태식은 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이원규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원규의 악행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나 결핍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원규는 태식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광분했다. 김태식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내 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원규는 자신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태식을 죽이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태식을 생포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죽여서라도 없애라고 명령했다. 민주는 태식의 안전을 걱정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이원규는 상상 이상으로 악랄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태식을 만류했지만 태식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민주 씨,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임무다. 태식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원규는 자신의 거대한 마약 밀수 작전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태식을 유인하기 위해 마약 거래 현장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태식은 이원규의 계략을 눈치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곳은 이원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진호는 태식과 함께 마약 거래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낡은 항구 창고에 도착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창고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이원규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태식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식, 드디어 왔군. 내 놈의 어리석은 정의감이 너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이제 내 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원규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태식은 이원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원규,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 순간 무장한 조직원들이 태식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태식은 진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진호야,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내 임무를 수행해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틈을 타 태식은 이원규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항구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식은 이원규를 향해 돌진했고 무장한 조직원들은 그를 막아서기 위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태식의 움직임은 거침없었다. 그는 과거 수많은 전장에서 갈고 닦은 본능적인 회피 기술로 총탄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진호는 태식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몸을 날려 조직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는 허름한 창고의 구조물들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진호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훈련된 군인처럼 민첩하고 날렵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어 태식에게 이원규에게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태식은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총을 쏘던 2명의 조직원을 처리했다. 그의 발차기는 빠르고 강력했으며 정확히 상대의 무릎과 팔꿈치를 노렸다. 억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2 조직원은 쓰러졌다. 다음 순간 태식은 몸을 낮춰 날아오는 총탄을 피하고 옆에 있던 컨테이너 벽을 박차고 튀어 올라 3번째 조직원의 등 뒤로 착지했다. 그의 손이 조직원의 목덜미를 잡자마자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원규는 태식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경악했다. 그는 태식이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던 늙은 교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태식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놈을 쏴 죽여. 이원규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태식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창고 내부에서는 격렬한 총격전과 맨몸 격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태식은 총을 맞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틈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싸움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 진호는 태식이 이원규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조직원들을 놀라게 하거나 물건들을 던져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의 희생적인 움직임 덕분에 태식은 이원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마침내 태식은 이원규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이원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태식의 손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원규, 내 놈의 추악한 마약 사업은 이제 끝이다. 네가 희생시킨 모든 사람들의 피값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다. 이원규는 태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이원규의 마지막 보디가드가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남자였고 과거 특수부대 출신인 듯 보였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움직임도 능숙했다. 태식은 이원규를 놓아주고 보디가드를 상대했다. 보디가드는 태식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의 싸움은 빠르고 격렬했다. 주먹과 발이 오고 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보디가드는 태식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태식의 노련함은 그 이상이었다. 태식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유연하게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다. 보디가드의 공격이 멈칫한 순간 태식의 발이 그의 다리를 걸었다. 보디가드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태식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보디가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태식은 다시 이원규에게 다가갔다. 이원규는 이미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진호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 중 한 명에게서 총을 빼앗은 것이었다. 진호는 태식의 옆에 서서 이원규와 남은 조직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쏜다.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식은 이원규의 손목을 잡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통신기를 빼앗았다. 이원규, 내 놈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주고받은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다. 이제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이원규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박선영 기자는 진호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경찰과 언론에 모든 상황을 제보한 상태였다. 이원규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식과 진호, 그리고 이원규와 남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태식은 순순히 경찰의 제압에 응했다. 그는 이원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도철이 체포된 후에도 한동안 건재했던 이원규의 마약 조직은 태식의 결정적인 한 방에 의해 뿌리째 뽑혔다. 이원규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태식에게 이를 갈았다. 강태식, 내놈 때문에. 태식은 이원규의 악다구니를 무시하고 경찰에게 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그녀는 태식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태식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이원규와 흑룡파의 마약 카르텔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 지하세계 거대 마약 조직 소탕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김도철과 이원규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식이 요양원에서 조폭들을 단 4초 만에 제압했던 영상도 함께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태식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와 평범한 정원사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최민주 간호사는 그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요양원이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오진호는 태식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태식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태식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그의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었다. 태식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요양원의 정원에는 다시 평화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태식은 꽃밭에 물을 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은 듯했다. 건드린 사람이 특수부대 교관이었다. 조폭들의 최후는 단 4초 만에 결정됐다는 한 남자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태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만함이 어떻게 파멸을 부르고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불의에 맞서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식은 이원규를 제압하고 흑룡파의 마약 카르텔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론은 이원규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태식을 어둠 속의 영웅이라 칭했지만 이원규의 배후에는 여전히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약 카르텔의
최상층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의 거물들. 태식은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원규의 체포는 국제 마약 카르텔에 비상이 걸리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사업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즉시 한국 내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이원규를 구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특히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 없는 유령 기업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으며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민주는 태식의 안전을 걱정했다. 선생님, 이제 충분해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할 만큼 하셨어요. 민주는 태식을 만류했지만 태식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원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악은 아직 숨어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식은 오진호, 박선영 기자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진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섀도우 코퍼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파헤쳤다. 선영은 언론의 힘을 이용해 이원규 사건의 여론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이 과거 태식의 특수부대 늑대 부대가 수행했던 마지막 임무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교관님, 섀도우 코퍼레이션은 과거 저희 부대가 수행했던 비밀 임무 프로젝트 발키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로젝트 발키리. 그것은 태식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모두 죽었던 바로 그 임무였다. 그럼 그때 우리 부하들이 희생된 것이 섀도우 코퍼레이션 때문이라는 건가?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 교관님. 당시 저희 부대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 개발 중이던 생체 무기 기술을 탈취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무가 중단되고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식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원규의 마약 사업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생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들은 과거 태식의 부대가 이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제거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정치권의 거물들이 관련되어 있을 터였다. 태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부하들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의 음모에 의해 희생된 것이었다. 태식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한국 지부장인 강명훈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그는 겉으로는 저명한 과학자였지만 뒤로는 생체 무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다. 강명훈은 과거 태식의 부대와도 연관이 있었다. 그는 한때 늑대 부대의 기술 고문이었다. 태식은 진호와 함께 강명훈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강명훈이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소에서 생체 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한국 본부이자 가장 중요한 기밀 시설이었다. 태식은 이 연구소를 급습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강명훈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섀도우 코퍼레이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자체적인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태식은 진호에게 민주를 요양원에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강명훈의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에 침투하기 전날 밤 태식은 혜진 여사와 노인들을 찾아갔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정원을 가꿀 것입니다. 혜진 여사는 태식의 눈빛에서 어떤 결연함을 읽었다. 그녀는 태식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태식은 어둠 속을 뚫고 강명훈의 비밀 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는 거대한 철제 담장과 감식 카메라, 그리고 무장 경비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식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태식은 능숙하게 외부 보안 시스템을 뚫고 연구소 내부로 침투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그는 내부의 경비 시스템과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로 같았다. 수많은 복도와 방들이 있었고 곳곳에는 감식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식은 연구소의 핵심 시설인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기밀 자료와 생체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마주치는 경비원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강력했다. 그는 살상을 피하려 했지만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중앙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강명훈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구에 보디가드 2명이 서 있었다. 강명훈은 태식을 보자마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태식,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군. 강명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태식의 부하들을 희생시킨 장본인이었다. 강명훈, 내 놈의 추악한 실험은 이제 끝이다. 네가 희생시킨 모든 사람들의 핏값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강명훈은 손짓으로 보디가드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보디가드들은 동시에 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절도 있었다. 태식은 2명의 보디가드를 상대로 동시에 싸워야 했다. 그의 몸은 지치지 않는 기계 같았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을 노려 방역했다. 첫 번째 보디가드가 태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지만 태식은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두 번째 보디가드가 태식의 등 뒤로 칼을 휘둘렀지만 태식은 몸을 돌려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챘다. 칼날이 그의 손바닥을 깊게 베었지만 태식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칼을 빼앗아 보디가드의 어깨에 정확히 박히게 했다. 강명훈은 태식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경악했다. 그는 태식이 여전히 과거의 전설임을 깨달았다. 태식은 피 묻은 손으로 강명훈에게 다가갔다. 강명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오지마. 그는 애원했지만 태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연구소 전체에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태식의 침투가 발각된 것이었다. 수많은 무장 병력들이 중앙 서버실로 달려오고 있었다. 태식은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강명훈을 제압하고 서버실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항구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식은 이원규를 향해 돌진했고 무장한 조직원들은 그를 막아서기 위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태식의 움직임은 거침없었다. 그는 과거 수많은 전장에서 갈고 닦은 본능적인 회피 기술로 총탄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진호는 태식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몸을 날려 조직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는 허름한 창고의 구조물들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진호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훈련된 군인처럼 민첩하고 날렵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어 태식에게 이원규에게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태식은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총을 쏘던 2명의 조직원을 처리했다. 그의 발차기는 빠르고 강력했으며 정확히 상대의 무릎과 팔꿈치를 노렸다. 얽히게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2 조직원은 쓰러졌다. 다음 순간 태식은 몸을 낮춰 날아오는 총탄을 피하고 옆에 있던 컨테이너 벽을 박차고 튀어올라 3번째 조직원의 등 뒤로 착지했다. 그의 손이 조직원의 목덜미를 잡자마자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원규는 태식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경악했다. 그는 태식이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던 늙은 교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태식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놈을 쏴 죽여. 이원규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태식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창고 내부에서는 격렬한 총격전과 맨몸 격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태식은 총을 맞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틈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싸움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 진호는 태식이 이원규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조직원들을 놀라게 하거나 물건들을 던져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의 희생적인 움직임 덕분에 태식은 이원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마침내 태식은 이원규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이원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태식의 손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원규, 내 놈의 추악한 마약 사업은 이제 끝이다. 네가 희생시킨 모든 사람들의 피값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다. 이원규는 태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이원규의 마지막 보디가드가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남자였고 과거 특수부대 출신인 듯 보였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움직임도 능숙했다. 태식은 이원규를 놓아주고 보디가드를 상대했다. 보디가드는 태식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의 싸움은 빠르고 격렬했다. 주먹과 발이 오고 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보디가드는 태식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태식의 노련함은 그 이상이었다. 태식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유연하게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다. 보디가드의 공격이 멈칫한 순간 태식의 발이 그의 다리를 걸었다. 보디가드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태식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보디가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태식은 다시 이원규에게 다가갔다. 이원규는 이미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진호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조직원 중 한 명에게서 총을 빼앗은 것이었다. 진호는 태식의 옆에 서서 이원규와 남은 조직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쏜다.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식은 이원규의 손목을 잡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통신기를 빼앗았다.
이원규, 내 놈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주고받은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다. 이제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이원규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박선영 기자는 진호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경찰과 언론에 모든 상황을 제보한 상태였다. 이원규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식과 진호, 그리고 이원규와 남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태식은 순순히 경찰의 제압에 응했다. 그는 이원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도철이 체포된 후에도 한동안 건재했던 이원규의 마약 조직은 태식의 결정적인 한방에 의해 뿌리째 뽑혔다. 이원규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태식에게 이를 갈았다. 강태식 내놈, 내놈 때문에 태식은 이원규의 악다구니를 무시하고 경찰에게 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그녀는 태식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태식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종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은 해체되었고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태호 상사의 죽음은 순직이 아닌 영웅적인 희생으로 재평가되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국가적인 추모 행사까지 열렸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민준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어둠 속의 영웅이라 불렀지만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혜진 여사는 민준의 아파트에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태호가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어. 너는 태호의 또 다른 모습 같구나. 혜진 여사는 민준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평범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반려자가 함께했다. 민준은 주례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그 순간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다. 민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다름 아닌 이혜진 여사였다. 여사는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이겨낸 지혜와 평온함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혜진 여사를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고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이었고 따뜻한 위안이었으며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혜진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우리 태호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은 민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또 다른 익숙한 얼굴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다. 이진우와 박선영이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이제 민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던 전우이자 새로운 가족이었다. 민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며 정의가 승리한 후에 찾아온 평화로운 종장이었다. 10년 전 저녁 후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의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때의 고참이 남긴 사랑과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후 10년 내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때의 고참이었다. 는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극을 넘어 잊혀진 인연의 소중함과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